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26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문명사이 대전환. 그날 나는 왜 그렇게 말하였던가. 군에 의한 여성의 성 약취. 제가 볼 때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건은 다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군에 의한 여성의 성약취 수준입니다. 둘째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지 수준입니다. 셋째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의 수준입니다. 이 세 수준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는 것을 잘 풀어낸 다음 다시 잘 종합해야 사건의 전체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군에 의한 여성의 성약취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겁탈, 관리매춘, 자유매춘의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에서 전쟁 때마다 여성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겁탈이나 능욕을 당했는지는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겁탈은 병사의 굶주린 성욕을 채울 뿐 아니라 피해 점령 주민들에게 더 없는 공포심과 좌절감을 안겨주어 복종심을 유발하는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마다 대량의 겁탈이 구조적으로 발생했던 겁니다. 인류의 양심이 진보하여 1907년이 되면 겁탈을 전쟁 범죄로 규정한 헤이그 육전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래도 별무 소용이 없습니다. 1945년 4월 베를린이 함락될 때 스탈린의 붉은 군대는 베를린 여성의 50%, 약 10만 명을 겁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베트남, 콩고, 방글라데시, 우간다의 전쟁에서도 대량의 겁탈이 자행되었습니다. 극히 최근의 사례로서는 1991년 구유고슬라비아 내전을 들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계 병사들이 비세르비아계 주민의 추방을 목적으로 처녀들을 공개 장소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겁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쟁 범죄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 군대가 이미 그러한데요. 여성들이 전투병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랍니다. 남녀 혼성의 군대는 병사들 간의 사랑으로 전투력도 강해지고 민간인 여성의 피해도 줄인다는군요.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의 무대이기도 했던 중일전쟁에 참여한 조선인 병사의 증언입니다. 경북 예천군이 어느 마을을 조사하다가 일본군으로 징병되어 중국 호북성 장사현 부근에서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혹시 실례되는 말씀일진 몰라도 위안소에 한번 안 가봤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자신을 방해할 능력이 없는 여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예, 나도 구경하러 한번 가봤어요. 일요일에 거기 구경하러 가보니 벽돌집이 있는데 보니까 줄을 쭉 서서는 하나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나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 오래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 위안부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거기 아니더라도 조금 나가면 처자들이 천지라요. 강탈합니다. 하면 한 1년만 거기 있는 사람 보면 그래요. 불악에 가면 처자, 중국 처자 참 이쁩니다. 참 인물 있어요. 첫 번에는 말을 안 들을 거 아니네요. 죽이려 그러는데 왜요? 말을 듣지요. 군에 의한 여성의 성삭약취. 다음 군의 관리매춘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독일군도 일부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조직했습니다만 일본군처럼 전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전장에서 설명한 대로 일본 고유의 공창제의 역사를 전제로 한 후에 병사들의 성을 집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치주의적 사고방식과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문화가 상호작용하여 위안소라는 관리매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에겐 그런대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컨대 1942년 싱가포르가 함락될 당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본군이 싱가포르의 여인들을 겁탈할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중에 싱가포르 수상이 된 10대 후반의 리칸유는 일본군이 세운 위안소 앞에 병사들이 200명이나 늘어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일본 나름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속에는 일본 여자와 조선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녀들 덕분으로 싱가포르 여자들이 몸을 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역시 가부장 문화에 익숙한 중국계다운 생각입니다. 조금 놀라시겠지만 군에 의한 관리 매춘은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서울,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지에 위안부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서울의 위안소는 현재 중구의 백병원에서 쌍용 빌딩으로 가는 그 고갯길에 있습니다. 공식 보고에 의하면 1952년 서울 세 곳과 강릉 한 곳에 수용된 위안부는 모두 89명이었으며 그해 위안소를 방문한 병사는 총 20만 4천여 명으로서 위안부당 하루 평균 6명 꼴이었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어느 참전 용사의 회고에 따르면 춘천 수안강변에서는 여러 채의 천막이 채워지고 병사들이 쭉 늘어서서 순서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위안소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광경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 각 부대는 부대장의 재량으로 주변이 사창가로부터 여인들을 조달하여 병사들에게 보급했는데 부대에 따라서는 위안부를 제5종 보급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보급품을 트럭에 싣고 전선을 이동한 특무상사 출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를 전선으로까지 데려가는 것은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드럼통에다 여인을 한 명씩 담아 트럭에 싣고 최전선까지를 갔답니다. 밤이 되면 전이 펼쳐지는데요. 미군들도 많이 이용하였답니다. 1956년 육군본부는 한국전쟁의 전사를 편찬하면서 위안부대에 대한 다음과 같이 그 설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안소 제도를 도입한 일본군의 생각도 되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표면화한 이유만을 가지고 간단히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모순된 활동이라고 단언하면 별 문제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기 양양을 물론 전쟁 사실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가 없는 전투로 인하여 후방 내왕이 없으니만치 이성에 대한 동경에서 야기되는 생리작용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 등으로 우울증 및 기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방하기 위해 본 특수위안부대를 설치하였다. 군에 의한 여성의 성약취. 다음 자유매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군과 영국군이 병사들의 성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리칸유의 자서전에 의하면 함락 이전의 싱가포르의 워터루 거리에는 케인 요새의 영국군을 유혹하는 매춘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미국군이 어떠했는지 좀 나이 드신 한국인이면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쑥스러울 정도군요. 그들은 달러를 주고 기지 주변에 여성의 성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저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미군 부대가 위치한 경북 외관이란 곳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그 사정을 꽤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가 들어선 것은 제가 국민학교 2학년 1959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영문인지 의회 보건소 앞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위생검진의 행렬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다녀간 보건소의 재래식변소는 여인들이 쏟은 피로 온통 붉은색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저에게 그녀들은 이 역에서 건너온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들에 대한 당시 한국 정부의 공식 명칭은 위안부였습니다.
1959년 9월 보사부가 성병 보건 실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접대 부위 15.6%, 사창이 11.7%, 위안 부위 4.5%, 댄서의 4.4%가 성병에 걸려 있었답니다. 내부류 가운데 위안부는 미군의 위안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위안부라 하지 않고 보통 양색시 또는 양공주라 했죠. 1962년 현재 등록된 2만 명 이상의 위안부가 6만 5천 명이 미군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대부분 무학으로서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었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기치촌의 바나 댄스홀이 그녀들의 영업장소였습니다. 기록을 보니 쇼트타임 2달러와 롱타임 5달러가 1962년 당시 시세였습니다. 고정적인 성관계를 가지면서 월급을 받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매춘 시장을 경유한 한국 여성이 1980년대까지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론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녀들이 미군 부대에서 꺼내오는 소세지와 햄과 커피는 주로 부유층이 소비하는 사치제였습니다. 특히 미군 부대가 위치한 곳에서 성장해서 저는 동양의 친구들과 그녀들의 존재는 쉽게 지울 수 없는 갖가지 사연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도 노래방에 가기만 하면 에레나가 된 순위를 열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나온 대중가요로서 양색시가 된 농촌 처녀의 슬픈 사연이 그 주제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카바레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석유불 등잔 밑에 밤을 새면서 실패 감던 순이가 다홍치마 순이가 이름조차 에레나로 달라진 순이 오늘 밤도 파티에서 춤을 추더라. 그 빛깔 드레스에다 그 보석 귀걸이에다 목이 메어 항구에서 온다는 순이 시집갈 19살 꿈을 꾸면서 노래하는 순이가 피나났던 순이가 말소리도 이상하게 달라진 순이 오늘 밤도 파티에서 웃고 있더라. 공식 호칭이 같다고 해서 미군의 위안부를 일본군의 위안부와 동일하게 간주할 수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의 위안부는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성노예였습니다. 그에 비하자면 미군의 위안부는 자유로운 직분에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계약이었죠. 그 점은 확실히 그러합니다만 그렇게 끝낼 일만도 아니라는 찜찜한 생각이 드는군요. 솔직히 말해 저는 일본군이나 미군이나 다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여성의 성을 야치했다는 점에서는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깡그리 부정한다면 다시 말해 미군 위안부들이 비참했던 사정이 오로지 그녀들의 선택과 책임이라고만 치부한다면 무언가 위선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어쨌든 저는 역사적으로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건에 적금함에 있어서 인류의 긴 역사에서는 해방 후의 한국 현대사 속으로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군에 의한 여성의 성약취와 그 다양한 형태라는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